안녕하세요. 1월 1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방법과 조금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좋지 않은 목소리에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나빠진 거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쇼라인에 새로운 나온 리스팅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요. 그 대상을 보면 조닝에 대한 분석도 곁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경전철역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파이낸셜 마켓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나눠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논점에 관한 내용인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그 쇼라인에 나온 리스팅이죠. 1월 7일 나왔는데, 자, 이 대상은 지금 그동안 제가 쇼라인 지역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쭉 찾아왔던 그런 대상들이에요. 먼저 이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좀 보시면, 여기가 경전철역이고요. 자, 여기서 이게 거리상으로 뭐 한 5분 정도 걸으면 경전철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닝 자체가, 자, 이 185가의 조닝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조닝 맵은 여기 보시는 대로 3월 2일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닝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계속 관심 있게 관찰해 왔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대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 여기에 그린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것이 그 MUR70 멀티 유닛 레지던스의 약자죠. 그 7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닝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미 조건만 맞으면 더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8층을 지을 수 있는, 8층의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조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기를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고, 페이스 2로 된 곳이, 페이스 2가 이미 2021년도에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이 일대는 지금 다 그린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MUR70입니다. 근데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은 쇼라인 센터로 잘려나가는 부분이 이만큼이 잘려나갑니다. 이만큼이 다 잘려나가고, 이렇게 잘려나가고, 이거는 뭐 쇼라인 센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디벨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파워라인이 지나가는데, 파워라인 지나가는 쪽 여기를 그 공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개발할 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따지고 보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이미 경전철은 작년에 개통이 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당연히 경전철 주변에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대상으로 돌아가서 이 대상은 랏 사이즈가 9,450 스퀘어핏에 73만 5천 불. 9,450 스퀘어핏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시애틀에서는 이 멀타이 유닛을 지을 멀타이 유닛 타운홈을 얘기하죠. 타운홈을 짓는 require 하는 땅이 대략 1000스퀘어핏 정도입니다. 사실상 시애틀 기준으로 따진다면 뭐 9개의 타운홈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쇼라인에 지어지는 타운홈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있고요. 라 사이즈도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타운홈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그런 곳이고 이 대상은 사실 처음에 2년 전에 나왔을 때 굉장한 경쟁을 치렀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다시 나왔을까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나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리스팅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월 7일 2025년도에 73만 5천 불이 나왔는데 6월 16일 2022년도에는 85만 불에 리스팅 됐다가 실제로 팔린 값은 87만 5천 불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죠. 그래서 87만 5천 불에 팔렸던 거가 왜 73만 5천 불에 나왔을까요? History of the Public Record를 보면 2024년 11월 24일 포크로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크로저 70만 5천 불. 그러니까 사실 73만 5천 불이라는 거는 별다른 문제 없이 정리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그러면 이것을 산 사람은 자, 이것의 소유주는 그 컨스트럭션 컴퍼니였고 론을 62만 5천 불 컨스트럭션 론이 돼 있네요. 자, 왜 이렇게 던지는 대상이 나왔을까요? 지금의 요게 이 집에 대한 라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대략 집들을 여기에 길로 이렇게 들어와서 타운홈이 하나, 둘, 대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타운홈이 지어지고 여기 길로에서 이렇게 엔트런스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타운홈 하나가 지금 이 정도의 랏이라면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최소한 8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5개 타운홈을 지을 때 타운홈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사실상 건축비가 사실 좀 적게 드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벽도 쉐어링하고 루프도 쉐어링하고 파운데이션도 쉐어링하기 때문에 대략 지금 상황에서도 스퀘어피당 한 200불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0 스퀘어핏씩 5개를 짓는다 그래봤자 스퀘어피당 200불 하면 이게 2000이니까 10,000 스퀘어핏이지 않습니까? 10,000 스퀘어핏에서 10,000 스퀘어핏에서 200불이니까 한 200만 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87만 5천 불 들었으니까 거의 300만 불 들고, 만약에 80씩 팔면 이것저것 제하면 뭐 한 5, 60만 불, 만약에 100만 불씩 팔았다 그러면 한 150만 불 그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개발업자는 이거를 포기하고 던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개발업자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컨스트럭션 론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기준금리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몇 번의 그 기준금리를 내려서 지금 4.5% 정도인데, 실제로 컨스트럭션 론을 할 경우에는 10%가 훨씬 넘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예상되는 수익 부분 중에서 금리로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던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 상황과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던져진 것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대상은 굉장히 좋은 대상이에요. 누군가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이것을 구입하고, 지금 집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를 주고 조금 기다린다면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그린색 있는 부분이 그 쇼라인에 주상복합 8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UR 45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주상복합 4층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됐던 대상은 여기에 MUR 35로서 주상복합 3층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타운하우스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왜 이 쇼라인 경전철 주변에 포커스를 뒀나 하면, 시애틀의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존이 다시 출근하면서 평균 교통 체증이 9분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운타운을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 체증이 심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당연히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취지였었고, 경전철의 그 경전철역 주변의 변화를 제가 남쪽에서부터 쭉 보아왔는데, 남쪽의 경우는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잘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경전철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과 또 교육, 특별히 교육 환경이 남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고, 그 수요로 말미암아 땅값이 상승하고 개발업자들은 주상복합을 짓고,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예기치 못했던 변수를 하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이죠. 그 실리콘밸리하고 포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했던, 그냥 졸제 은행이 망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은 그 1%짜리 국채 모두 은행이 돈을 잠가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인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은행들은 일단 융자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상태입니다. FDIC라고 은행감독원에서도 자기 자본 비율을 올렸고요. 그로 인해서 조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융자도 어려운 데다가 금리도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대통령으로서 이런 개발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압도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애틀 지역은 지금 IT에서도 AI 베이스가 되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또 직장을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자, 오늘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대상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대상입니다. 진짜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대상인 것은 분명히 맞다고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현재 파이낸셜 상태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지금 각국의 기준금리를 제가 오늘 날짜로 뽑았는데 한국이 기준금리가 3%, 미국이 4.5%, 유럽연합이 4.15%, 영국이 4.75%, 스위스 0.5%, 일본이 0.25%, 중국이 3.1%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대부분 최근에 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작년 7월 31일 이때가 아마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더가 있었던 상황이죠. 자, 이것을 잠깐 보면요. 자, 차트를 보시면 7월쯤 여기에 160엔을 1분당 160엔을 넘어가면서 그 일본에서 외국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쫙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그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면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거의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엔캐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각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국의 국채 이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사실상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너무나 단기 국채를 남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기 국채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채 이자가 오르는 거는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주 강력한 관세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연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거를 이뤄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를 관찰하면서 주의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파이낸셜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 느끼셨겠지만 요즘에 주식 시장이 조금 계속 머뭇하다면서 조금씩 내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안내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늘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논점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 몇 전에 그 퓨지 사운드 비즈니스 저널에 나온 뉴스인데 베이비 부모의 영향으로 미국 주택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컨스트럭션 커버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2008년 44.3%에서 2023년 54%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35세에서 54세 미국의 주택 소유는 오히려 42.3%에서 2023년도에는 34%로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상당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택의 54%를 거의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뭐 큰 집도 필요 없고 또 새로운 집으로 별로 이사 가고자 하지도 않고 그나마 모두 이미 집을 폐업했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이자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 부모들이 다시 마켓에 되팔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마켓에 매물로 나올 대상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2024년에는 60세에서 78세가 될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전국 주택 소유자의 37%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주택 시장은 세대 간의 줄다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사실상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상황 하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살 집도 별로 없고 금리도 높고 참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 또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참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